네, 안녕하세요. 방산업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국방부에서 속 끓여오신 분들, 문재인이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저 매일매일 신기술이 발표되고 있고 매일매일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핍박받으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날 때마다 문재인의 망국방, 망할 망자, 망국방 그 실체를 까발기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대담한 상상,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웃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웃기는 그림들이 또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대담한 상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며, 이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라서 이제 이 들어가며 부분은 좀 길지만 공통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문맥이 연관이 되니까.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왜 문재인의 망국방 헛소리가 이 밀리터리 평론가들 사이에서 아직도 판을 치고 있나. 제가 이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밀리터리는 당연히 우파 아니야? 당연히 보수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진하게.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을 선언하신 이후로 21년 걸렸습니다. 제가 말만 들으면 김대중이 뭐 시작한 것 같아. 근데 2009년까지 타당성 조사에 매번 실패했어요. 안 된다. 그거를 키다, 그러니까 카이다 같은 이제 그쪽 국방부 쪽이 아니라 또 그 한국 KDI 같은 데가 아니라 건국대 이명박 정부가 발주를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억지로 시켰고, 그래서 이제 개념 연구부터 시작해서 한 1,200억 돈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테이프를 끊어서 4대 핵심 기술, 에이사 레이더, IRST 적외선 추적, 적외선 이제 감시 추적, 그 다음에 EOTGP 전자광학 타겟팅, 그 다음에 재밍, 이 네 가지를 국산 개발을 해서라도 가자! 라 그러고 테이프 커팅을 딱 해준 게, 그리고 돈을 밀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틀이 다 잡혔어요. 16년, 17년 두 해. 17년에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는 상태에서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재인은 어떻게 더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돌이었었어요. 그 다음엔 굴러가는 눈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겐 하나도 안 나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들어보면 갑자기 문재인이가 이렇게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저의 이제 이 꼭지들, 앞으로 이게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한 너덟 꼭지 될 텐데, 전부 이거를 앞에서 반복합니다. 문재인 덕분에 방위산업이 발전했다라는 뻔뻔한 주장들이 특히 유튜브 같은 데 가끔 나와요. 꽤 자주 나옵니다. 또 일부 매체에서도 그래요. 문바들도 그래요. 그래서 방위산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근거가 뭔가 봤더니 대통령님 집권 시기에 국방비가 매년 7%씩 증가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어? 예산을 봐보세요. 2017년 대비 2018년에 7.07% 전체 예산. 2019년에는 9.51%, 2020년에는 9.09%, 2021년에는 8.92%. 이런데 7%밖에 증가 안 했어? 그러면 전체 정부 지출 안에서의 상대적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저 말 거꾸로 딱 돌려서 말해줄게요. 문재인 때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의 비중이 계속 깎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방위산업의, 군수산업의 대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업체와 군인들과 엔지니어 분들께, 기획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에도 불구하고 발전했습니다. 자, 밀리터리 담론 생태계를 보면 군인, 방산업체 등 업계 전문가들은 침묵을 합니다. 미국의 네이발 뉴스나 미국의 워존과 같은 고급진 그러한 웹에서의 온라인 매체가 없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침묵할까? 왜 문재인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왜 나서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 해봐야 그 동네에서 정치적이야 라고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만 있어요. 앞으로는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 같은 자가 다시 한번 대통령 되면 자기는 직장 생활 끝나는 거 아니야. 커리어 끝이잖아요. 왜 그런 일 하냐 이거지. 자기 전문적인 분야만 신경 써서 하면 되는데. 맞죠? 그래서 침묵합니다. 저 집단이. 또 실력 있는 밀떡들이 있죠. 실력 있는 밀떡들이 왜 문재인 잘 비판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 사람들은 군인이 취재원이죠. 또 군수산업체, 여기 또 후원자죠, 자기들의. 끈끈한 관계가 존재해요. 근데 이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갑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첩스러운 밀떡들의 레시피는 국뽕에 반일에 문재인 찬양을 섞어서 막 떠들어. 주적이 여긴 일본이야. 그러니까 그걸 본따 가지고 코인파리 밀떡들은 그 레시피가 어때냐, 반중을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일본 주적이 둘이야.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을 향해서 일본과 중국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나왔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 참 웃긴다. 일본은 어떻게 영원한 주적이에요? 일본 잘 달래서 포섭해야 될 대상이죠. 자,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제가 문재인 국방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문재인 국방 극복 어떻게 극복의 길, 이거를 제가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 일단 정치적 목표 및 군사력은 정치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흉기인데, 사람 죽이는 흉기인데 여기가 명확하게 규정된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거 막 휘둘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치적 목표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야 돼요. 그 목표 아래서 주적과 주전장의 개념이 확립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계를 경영하는 데가 아니잖아. 따라서 정치적 목표가 규정되고 주적과 주전장이 규정이 되면 그 다음에 동맹과 포섭을 제대로 규정을 해야 돼요. 동맹의 대상, 포섭의 대상. 이게 딱 틀이 잡힌 상태에서 여기에 제일 효과적이고 effective하며 제일 효율적인 efficient한, effective와 efficient는 다릅니다. 효과적이라는 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efficient라는 건 가성비가 있다는 얘기고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와 군사력을 규명하는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보수 공화의 영역으로 밀리터리 담론을 갖고 와야 된다. 이 보수 공화적 가치를 떠나서 그냥 쟁의로서 밀리터리 얘기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가치적 관점을 가지고 밀리터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매를 맞고 나가는 겁니다. 위험하게. 이걸 이제 하나씩 정해보면 우리가 쌓고 있는, 우리가 발전시켜가는 이 막강한 군사력의 정치적 목표는 지금 대한민국 휴전선 남쪽을 방위하는 것과 북한의 자유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력이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지키겠다. 그럼 쉬워져요. 근데 북한을 자유화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복잡한 군사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주적은 중국이고 주전장은 서해와 한반도죠. 그러니까 군사력의 정치적 목표가 뭔지 몰라. 야, 우리 저기 군대 많이 키워서 뭐 하려고 그래? 뭐 대양 해군? 추상적인 얘기죠. 대한민국의 방위와 북한 자유화예요. 목표는, 정치적 목표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적이 누구야? 우리의 영원한 숙적 일본과 중국.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주적은 중국이고요. 주전장은 서해 한반도죠. 그럼 핵심적 동맹은 미국이고요. 포섭해야 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포섭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걸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ROTC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공공연하게 부사관 훈련 과정에서 얘기돼야 돼요. 겉으로 이거는 못 쓰더라도, 교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은 반역자입니다. 일단 저자는 정치적 목표를 부정했어요. 정치적 목표에 분명히 북한 자유화를 넣어야 되는데 저기는 북한의 지금 체제가 우리 민족끼리 같이 가자는 거야. 정치적 목표를 부정한 자예요. 군사력에. 군 통수권자가. 두 번째는 중국을 섬기고 주전장 서해를 포기했어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의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전략적 동맹인 미국을 내쳤죠. 반역을 한 거죠. 네 번째는 포섭 대상인 일본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그 오른팔이 주장하면서 반일에 불을 붙였죠. 네 가지입니다. 저 네 가지 다 보면은 저거 반역이야, 맞아. 제 반역이야.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데려다가 신문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도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감청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문재인 씨가 간첩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씨가 반역자인 건 맞습니다. 반역의 근거, 군사의 관점에서 보면 군 통수권자로서 군사력의 정치적 목표를 거슬렀다. 거꾸로 갔다. 주적을 섬겼다. 주 전장을 적에게 내줬다. 전략적 동맹인 미국을 내쳤다. 포섭의 대상인 일본을 의도적으로 적으로 만들었다. 반역자입니다. 반역으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망할 망자 망국방이라 그럽니다. 문재인 망국방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망가뜨리고 거부하고 외면해서 늦추고 개발질로 띄워라예요. 엉뚱한 것을 띄워라. 자, 망가뜨리려 시도한 경우는 이렇게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거대한 군 시스템,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내놓고서 망가뜨릴 수가 없잖아요. 전차와 원자력 정도가 내놓고 망가뜨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지금 80일 됐는데 다음번 KT 흑표 전차에 국산 파워팩 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 후에 3월 10일부터 열심히 해서 지금 완성시켜놔 파워팩? 아닙니다. 미리 완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국산화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좀 기다리십시오. 차분하게 합시다. 이러고서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생산에 관계된 현대 롯뎀과 그게 현대나 되니까 버텼지 안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그 아래 저기 중소기업들은 손해 무지하게 봤어요. 현대도 수천억 손해 보고 원자력 망가뜨렸고 소형 원자로 개발 늦췄고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선두였는데 지금은 뭐 중하위권이에요. 속도가 중국보다도 뒤야. 문재인이 이 제대로 된 국방을 거부한 경우, 예를 들어서 F-35 추가 도입, 저거 KF-21 아무리 저기 좋게 나와도요, 제대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한 4년 이상 걸리니까 F-35 계속 추가 도입해야 돼요. F-35A 땅에서 뜨는 거. 아파치 추가 도입.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헬기를 그렇게 다 변주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4, 5년 걸려요. 그때도 해야 돼요. 왜냐면 중국을 제압한다는 게 뭐 4, 5년 안에 다 안 끝나요. 계속 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기회 되면 계속 추가 도입해야 돼요. 돈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외면에서 늦추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지난해 9월부터 갑자기 새로운 무기가 계속 발표되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권이 바뀔 것 같거든. 전문가들이 보기에. 안 바뀌더라도 미국한테 알려줘야겠거든. 우리 이렇게 치명적인 무기 지금 많이 개발해 놨으니까 당신들이 여기 정권 바꾸는 거 좀 관심 좀 갖고 봐. 막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긴 그래요. 그래서 외면에서 문재인 늦춰온 거 합동전략본부. 윤석열 정부 때 발효했죠, 엊그저께. 군사위성, 군집위성. 윤석열 정부 때 지금 굉장히 가동 걸고 군사위성은 5개에서 12개로 늘리겠다 그러죠. LSAM, 저기 그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거. 그거보다 더 높이서 요격하는 거 LSAM-2. 저거 거의 다 개발돼 있는데 양산과 그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SAM-2는 지금 개발 중이고. 계속 늦추는 거예요, 저런 걸. 서두르려고 그러면 그거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눈총을 줘요. 그게 단계별로 계속 와보세요. 그 눈총에 4개쯤. 아무도 안 서두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고도 고고도 정찰기. 저 무아브. 저 대한항공에서 떼돈 들여서 개발해 놨는데 이제야 양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양산 들어가요. 각종들은 저거 엄청 개발해 놨는데 굉장히 제약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드론들은 비쌉니다. 뭐 10억, 20억, 100억씩 해요. 그 다음 110km 초고속정 저것도 저기 배치 안 했죠. 저거 세계적인 물건인데. 저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배치 서두르고 있죠. 서해 수중 감시망 저거 하다가 아마 말았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저거 서두를 겁니다. 무인 잠수정, 저 윤석열 정부 때 서두를 겁니다. 해안 레이더, 윤석열 정부 때 서두를 겁니다. 해면파 레이더, 윤석열 정부 때 서두를 겁니다. 지금 다 보세요. 저거 보면은 전부 주전장을 서해와 한반도로 삼아서 맡겨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전차, 장갑차, 아까도 말한 전차는 거의 다 반 죽였고, CTA 교환포 개발된 지 꽤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저거 장갑차에 달아서 장갑차 업그레이드 하라고 엊그저께 결정됐어요. 전열화학포 저거 개발한 지 꽤 되는데 요번에 되면서 현대로템이 요번에 돈을 만지게 되니까 저거를 적용해서 앞으로 제3세대 다음번 세대의 전차 탱크를 개발하겠다. K3를 그렇게 돼 있고요. 육군 헬기 일체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가 쓰는 헬기 일체가 전부 저걸 잡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엉뚱한 것을 띄워가지고 국방력을 낭비시키려고 그러고 있죠. 항공모함. 그 다음 비행기라고 F-35B라고 쓰고 걸레라고 읽는 F-35B. 저 항공모함 적재기. 아니 항공모함 그렇게 만들어서 무슨 비행기에 함재시키려고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 F-35B 좋지 않습니까? F-35B 한 대면요. 도입 플러스 유지 운영비면 F-35A 2대는 살 거예요. 유지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드니까. 도입가도 뭐 한 1.5배쯤 될 거고. 2배나. 그 지금 20대인가 잡혀 있어요. 그때 잡힌 거. 이제 윤 정부가 슬슬 문질러 가지고 안 할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F-35A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요번에 20대 들어오고 저기 20대 잡혀 있는 걸로 40대 들어오면 우리가 F-35A가 기존에 60대, 그러니까 뭐 40대 해갖고 이제 뭐 한 100대쯤 되는 거죠. 중국 숨도 못 쉬죠. 그러면서 이제 KF-21 올라와서 그게 한 200~300대 깔아버리고 그 밑에 FA-50, 블락 20, 블락 30가 한 200대 깔리고 그 옆에 F-16 깔리고 F-15 깔리고 그럼 전 세계적 공군이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자유화돼도 그 정도 공군이면 한반도를 딱 커버하죠. 그렇게 한 700~800대 가지면. 거기서 배출된 능력 있는 파일럿들이 이제 그 어떤 때는 그 저기 카이 같은 업체에서 일하고 어떨 때는 대학 교수나 평론가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민항기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군에서 계속해서 브레인으로 크고 군의 그 큰 기둥으로 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인맥풀이 지금보다 한 2배쯤 튼튼해지는 아주 훌륭한 인맥풀이 생기겠죠. 하늘을 나는 빨간 마우라 사나이들의 인맥풀이. 멋있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문재인의 망국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헬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헬기를 증오했다고 느낍니다. 증오할 만하죠. 제가 문재인이라도 증오합니다. 저는 제가 문재인이었으면 맨날 헬기를 끓여가지고 사골국으로 오물오물 씹어 먹었을 겁니다. 일단 헬기는 어디에 쓰이냐. 첫째, 압록강 도망강까지 종심 침투, 딥 스트라이크 혹은 딥 인필트레이션. 종심을 딥이라 그러죠. 상대방 뒤에 퍽 들어가는 거. 종심 침투할 때 씁니다. 두 번째, 북한에 진입한 중국 북부전구 지상군을 섬멸할 때 씁니다. 세 번째, 전격적인 초수평선 상륙 공격을 할 때 씁니다. 초수평선이라는 건 뭐냐? 해안에서 봤을 때 수평선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수평선 위에서 퍽 덮치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노려다보는 게 아니야. 그거 덮쳐올 때 그냥 쫙 밀려올 때 하늘에서는 불비가 내리죠. 정신없죠. 그거 피해 도망다니느라고. 그 30분은 도망다니다가 좀 정신 차리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아가지고 좀 둘러보니까 해변에 벌써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게 초수평선 상륙 공격입니다. 네 번째, 해상 초계 및 표적 식별. 지금 함포가 아까 전열화학포 말씀드렸잖아요. 함포를 전열화학포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함포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함포에 또 155mm에서 쓰는 그런 그 활강포탄 그런 개념들을 쓰면 함포 사거리가 뭐 50km, 뭐 70km 이렇게 늘어가요. 그러면 이제 수평선 바깥의 표적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가 전함에서 뭔가가 떠서 그 수평선 바깥에 있는 표적의 좌표를 읽어서 그걸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상 초계 및 표적 식별. 그러려면 전함에서 떠야 되니까 무슨 활주로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단급 무인 정찰기는 못 띄워요. 저기는 저렇게 되면. 전함에서 바로 띄우려면 헬기가 떠야죠. 무인 헬기가. 수직이 착륙으로. 근데 그게 이제 바다가 넓으니까 오래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전기로 채워서 쓰는 헬기는 못 띄워요. 제트기로 띄워야 되는데
제트기가 회전익이죠. 그러니까 무인 헬기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헬기의 영역인데 가만히 보세요. 저게 다 서해와 한반도를 주전장으로 삼아서 북괴군과 중국 북부정부하고 겨루는 거잖아요. 그러니 문재인이 저거 증오하지 밉죠. 안 키우죠. 자, 뭐가 늦어졌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됐나 한번 방치됐었나 오늘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헬기를 추가 도입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헬기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36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해요. 최신형 2인가 뭔가로. 그러면은 72대가 되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36대도 그 새로운 타입 저기 있는 저 머리에 뭔가 왕관 씌워놓은 거 저 타입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게 저 머리 위에 있는 왕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나 건물 뒤에 숨어가지고 조금만 빼곡하게 머리 넣고서 상대방을 본 다음에 다시 안전한 데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뿅 쏘는 거예요. 이 아파치는 용도가 두 개죠. 하나는 북한 중심 침투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진입하는 중국 북부정부 지상군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저거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더 도입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 다 되면은 우리가 72대, 주한미군이 48대. 참고로 미국이 본토 바깥에서 아파치 헬기의 그 최신형 모델을 배치한 유일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럼 72 더하기 48하면 120대, 120대 정도면은 북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들어오는 북부정부 지상군은 전멸당합니다. 자, 민주당은 과연 그런데 이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 계획 36대 및 기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36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막을까 안 막을까? 이재명이 국방위원회 갔다는데 이재명이 국방위원이래요. 얼마나 웃겨요. 너무 웃겨. 나는 그 아저씨 사랑스러워. 뭐 조금 있으면 뭐 어디 갈 것 같은데. 네, 영치금 좀 넣어드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참 안 됐죠. 자, 그죠. 문재인 무슨 짓 했냐. 명품 일보 직전에 수리온 헬기 기어 박스를 방치했습니다. 우리 수리온이라 그러면 좀 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잘 그 뼈대가 굉장히 좋은 헬기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 혹은 두 개의 문제 몇 개 있어요. 문제. 그중에 기술적인 문제는 저놈의 기어 박스입니다. 이 기어 박스가 저렇게 복잡하게 내부적으로 생겼죠.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가만히 보면 저 하늘색으로 위에서 저기 이렇게 위에서 하나 꼽혀 있고 옆에서 하나 꼽혀 있죠. 저기 이제 엔진 1, 엔진 2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1, 2가 이제 안에서 이걸 돌려주죠. 네, 돌려주면서 또 이렇게 엔진 1, 2에서 들어올 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프리딩딩한 거. 저게 다 이제 옆구리에서 빼가는 기어들이에요. 그 동력을 집어넣기 위한 기어가 아니라 발전기에서 빼가고 유압기에서 빼가고 날개에서 빼가고 꼬리 날개에서 빼가고 그리고 맨 위로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는 날개에서 빼가죠. 엔진에서 들어올 때는 한 번 낮아져요. 아마 저게 15,000rpm일 거예요. 엔진 자체의 축이 도는 거는. 그걸 엔진 앞에 감속기가 하나 있어요. 걔가 한 7대1, 8대1로 낮춰서 2,500rpm, 분당 2,500회 회전으로 바꿔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저걸 초당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로테이션 퍼 미닛 당연히 분당이죠. 그게 이제 저 변속기 저 기어 박스에 들어가서 그게 한 분당 한 250rpm 정도로 바뀌어서 이게 도는 거예요. 예, 헬리콥터 난개가 빨리 돌 때 한 250rpm 돕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작은 그 변속기, 이 작은 기어 박스에 무려 수리온 같으면 약 4,000마력이 걸립니다. 이 4,000마력이 얼마나 큰 힘이냐? 말 4,000마리가 끄는 힘입니다. 이거는 K2 흑표 전차의 2배 반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우리가 변속기 그 개발하다가 굉장히 고생해서 지금 아까 그 파워팩 그게 이제 변속기 쪽에서 해서 된 거죠. 그게 국산화됐어요. 그 K2 흑표 전차에 걸리는 마력수의 2배 반이에요. 1,500마력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사실 서로 난이도의 성격이 좀 달라요. 얘는 작기 때문에 작은데 마력수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K2 흑표 전차는 충격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전차가 50톤 나가는 게 펑펑 날아다니면서 쾅쾅쾅 하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그 충격이 전부 엔진과 변속기로 전해진다고요. 왜 그러면 엔진과 변속기가 만들어내는 힘에 대한 반대되는 힘이 작동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건 어렵고요. 얘는 너무 크기가 작은 애가 너무 많은 마력수를 전달하고 조작을 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꼴랑 정부가 지원한 게 100몇십억인가 지원해놨어요, 옛날에. 그거 놓고 너 왜 개발 실패했냐. 야, 참 실력도 없는 것들이 나서서 개발하려고 그래. 그래서 완전히 셔틀방으로 뒤통수를 펑펑 쳤습니다. 그 뒤통수 맞고 울면서 다닌 게 S&T 중공업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저걸 해낸 거예요. 현대로템이랑 같이 손잡고. 해낸 건 S&T고. 그러면서 수리오는 그거 뭐 국산했는데 실패했고 뭐 공격 헬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못 쓰고 저렇게도 못 쓰고 구박덩어리가 된 거죠. 그 상태로 만든 게 누구야? 문재인이가 저렇게 만든 거예요. 윤석열 정부 딱 들어오니까 무슨 짓 해서 카이가 바로 네, 예산 배정해서 변속기를 GE의 자회사인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아비오사랑 손을 잡고 아에로사랑 손을 잡고 바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작업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전문직에 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손 봐서 이거 요번에 없는 돈에서 그래도 몇백억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 너는 눈치도 없냐? 라는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봐요.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인 조직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랑 친한 직장 동료나 부하랑 밥 먹으면서 그 김 팀장 말이야. 걔 눈치가 없자. 요새 수리온 변속기 그거 다시 한다 그러면 그거 위해서 좋아할 것 같냐? 애가 참 너무 순진해. 이러면서 씹어버린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게. 그게 분위기가 확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윤비어천가 아닙니다. 자, 수리온은 잠재적으로 상태로 보면 아파치나 블랙호크와 이게 동급입니다. 수리온이 공중량, 아무것도 사람도 안 타고 연료도 안 넣고 무기도 안 채웠을 때 공유장이 10톤급에 달하는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이게. 엔진도 같아요. GE T700이라는 엔진인데요. 이게 이제 헬기들은 이런 군용 헬기는 엔진 2개 채우는데 각 한 1800마력, 제가 귀찮아서 2000마력이라 각 2000마력급의 엔진이고요. GE T700에 있는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보통 모델을 조금 변형된 걸 쓰면요. 연결되는 부위 다 똑같고요.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그 팬이나 뭐 이런 그 컴프레서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제트 엔진에서 그걸 컴프레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소실에서 힘을 받아내는 건 터빈이라 그러고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주는 건 컴프레서라 그러고 둘 다 날개 덩어리들이에요. 그 두 파트가 다. 그래서 컴프레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5개고 터빈이 2개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컴프레서랑 터빈은 왜 그러냐면 저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저게 자이로스코프 프로시전이라고 부르죠. 그 한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이 기체를 한 방향으로 비틀어서 움직여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터빈 쪽이 이렇게 돌면 컴프레서는 이렇게 돕니다. 컴프레서가 이렇게 돌면 터빈 쪽은 이렇게 돕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운동 방향을 상쇄시켜 버려요. 어쨌거나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됐어요. 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GE가 이제 T700인데 그거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모델 약간 바꾸면 2600마력까지도 올라가요. 한 30% 업까지도. 그러니까 그리고 GE 쪽이 그 T700보다 바로 아래급이 T58인데 T58이 그 시코브라 같은 해양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GE의 F414 엔진, 우리 KF21 그것도 보면 슈퍼호넷 바다에 있는 거가 쓰는 거잖아요. 바다에 있는 거. 그래서 아마 GE 쪽에서 제가 바라본다는 T700에도 그 소금기 있는 공기, salty air에 대해서 내성이 이미 있든지, 그러니까 내염, 방염이 이미 있을 거다. 엔진 쪽에 저게 심해요. 기체는 뭐 페인트 바르면 되는 건데, 솔직히 까고 말하면은 엔진은 어마무시한 공기가 들어와서 되니까 그 공기 안에 소금기가 계속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헬기들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제가 이렇게 그림 보니까 엔진을 마개를 채워놓더라고. 그 안에 그 먼지 같은 거 들어가서 쌓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 애예요, 제가. 그러니까 소금기 있는 공기가 그 습한 소금기 있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성이 좀 있어야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없으면 GE 저런 기술이 있고 또 GE 엔진은 전부 라이센스에서 한화가 생산을 하니까 한화가 저런 재료에 대한 뭐 그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기술을 이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게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저런 수리온이 저 내염성이 있다. 우리가 반도기 때문에 바다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엔진 자체가 내염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가 좋은 편입니다. 이걸 SFC라고 부르는데요. SFC는 숫자가 낮을수록 연비가 좋은 겁니다. 이 엔진의 연비는 우린 자동차를 두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네시스의 연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근데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뭐 V8인가 V12 엔진의 연비가 어떻게 돼? 야, 엔진은 어떻게 연비를 따지냐? 그 엔진 가지고 큰 차에다가 들여다 놓으면 연비는 줄어들 거고, 그 티코에다가 제네시스 엔진 채우면 연비는 날아갈 텐데, 엔진의 연비가 있습니다. 무작정 거리를 못 따져요. 엔진은 마력수거든요. 마력을 킬로와트 아워, 킬로와트 시, 그러니까 전력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력을 전력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소모 그 전력량 1킬로와트 시당 몇 파운드 연료 되냐를 따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마력 특화 연료 소모. 그래서 마력을 앞에 빼고 특화 연력 소모라 그래요. 마력 특정 연력 소모. 그래서 Specific Fuel Consumption 줄여가지고 SFC라 그러는데 SFC로 보면은 1킬로와트 시에 해당하는 마력의 연료 0.46 파운드 떼는 겁니다. 엔진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엔진 2개 채웠는데 엔진에 그 걸리는 하중이 뭐 한 60%다 그러면은 1킬로와트 시 0.46 곱하기 60% 0.6 엔진 2개니까 곱하기 2 그렇죠? 곱하기 4,000마력이니까 4,000 그게 이제 파운드 수로 나온 1시간당의 연료 소모량쯤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뭐랑 맞아 들어가냐면 수리온 재원표에서 보는 연료 얼마 넣었는데 최대 항속거리 얼마 나옵니다. 그거랑 대충 맞아요. 2시간 뭐 15분인가 항속할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 뭐 500km인데 연료 얼마 넣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항속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보셔야 돼요. 그 엔진이 돌아간 시간. 그렇게 됩니다. 자, 수리온은 3가지 종류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당시 개발할 때 개발비가 부족해서 산자부 요구에 따라서 민군 겸용 모델로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개발 끝난 LH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헬기는 시장이 크질 않아요. 우리나라 자체로 군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앞뒤를 맞춰보려고 민군 겸용을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문제는 뭐냐? 군사용, 진짜 군사용, 특히 공격 헬기 이런 거 되면 달라지거든. 그럼 그거 변주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돈 들여서. 그걸 변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입장에서는 야, 저거 뭐에 써먹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랑 똑같으냐면 제네시스 끌어다 놓고 군용차로 쓰려니까 제네시스 여기서 민용차로 쓰긴 좋죠. 군에서 개골창도 건너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야, 저거 작전 차량에 저 끌고 나가겠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걸 마지막에 그 활용점정 한번 밀어줘야 되는데 문제인 때 저걸 안 밀었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천덕꾸러기로 끝나는 거죠. 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 비행기. 그 뼈대는 엔진도 잘 택한 거고 바다도 갈 수 있고 땅도 갈 수 있고요. 저게요. 엔진 연비가 SFC 0.46짜리가 흔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저것도 GE 거가 제일 좋은데 GE의 그 아까 T58 저 SF 근데 그거는 급이 낮아져요. GE T58은 연비가 한 0.5, 0.3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0.5대예요. 그러니까 반 파운드 이상 뗀다는 거지. 1킬로와트 아워에. 꽤 연비 좋은 거예요. 0.4대면은 0.4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엔진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뼈대랑 엔진이 좋은 애인데 그 기본적인 게 선택을 잘 맞춰 놓은 거예요. 저건 이제 기어박스만 맞추면은 대충 하드웨어는 끝나. 근데 수리온을 또 개발할 때 우리가 지능 기술이 부족해서 자동 비용 제어랑 진동 제어를 못했어요. AFCS하고 VCS를 못했어요. 자동 비행 제어가 저건 회전이길 때 하는 말이고요. 고정이 우리 KF-21 같으면 저거를 fly by wire, FBW라고 부르죠. 컴퓨터가 비행기를 조절해 주는 거, 안정화시켜 주는 거. 저건 한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어박스를 프랑스제를 썼는데 그게 단종이 돼 있어서 지금 엇박자가 나 있어요. 엔진 힘하고 기어박스가 안 맞아. 뭐가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엔진 힘을 한 85%밖에 못 써요. 기어박스 이번에 제대로 만들면 이번에 한대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카이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 잡았거든. 어디가 손 잡았더라? S&T랑 카이랑 아마 이탈리아 회사랑 셋이 같이 잡았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회사는 GE의 자회사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딱 박자가 맞으면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힘도 한 15% 늘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지금 1800마력짜리를 저 똑같은 그 카테고리에 있는 G700 그 카테고리 안에서 힘 센 모델로 딱 바꾸면은 2600마력까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1800마력 쓰고 있는데 1800마력짜리인데 쓰고 있는 힘은 그거에서 10% 빠졌으니까 15% 빠졌으니까 한 200마력 빼고 쓰고 있는 거. 지금 1600마력 쓰고 있는 거예요. 1600마력이 힘 다 써보세요. 2600마력까지. 그럼 몇 프로 올라간 거야? 16분의 10이 되니까 60% 올라간 거 아니에요? 60%. 힘 좋은 애 제대로 된 엔진 다 골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피가 맺혀 있는 거야. 중간에. 비틀어져 가지고. 그럼 그거를 질러가지고 그거 몇백억 뭐 이렇게 질러서 문제 풀어라라고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서 내 깔겨둔 거예요. 문재인 때. 내 깔겨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악질들이죠. 악질들. 자, 요번에 이제 그 개발 끝난 경공격 헬기 LAH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이거를 칭찬을 하는 이유는